예, 고영환의 평양현미경 시작합니다. 이번 주 우리 고영환 특보님께서 준비해 오신 주제가 뭐냐 하면요. 일단 최근에 북한 조선노동당 당 중앙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뭐 1년을 총 결산하고 뭐 새해 새로운 뭐 사업 방침이라든가 뭐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6일부터 당중앙회 8기 9차 전원회의가 열렸어요. 네. 그래서 어제 이틀회의, 오늘 3일회의 하는데 아마 30일 날 오후나 31일 오전에 끝날 것 같고 이 전원회의 결과가 신년사로 대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김정은의 신년사로.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전원회의 할 때 결론 보고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전원회의에서 쭉 8개 의정이 나왔는데 네. 내용을 보면 올해 사업 결산. 네. 올해 사업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3번의 열병식 성과적으로 치렀다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정찰 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했다는 거하고 네. 핵 잠수함을 진수했다. 그리고 화성 18형 고체 기반 로켓을 ICBM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기본이 5가지인데 이걸 하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어느 한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네. 1년에 대규모 퍼레이드를 3번 한 나라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퍼레이드를 좋아하는 러시아조차 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1년에 3번을 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막대한 재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왜 막대한 재원이라고 그런가 하면 네. 열병식 할 때 그 지나가는 군 행렬에 네. 군복을 다 새로 입혀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 입혀야 되고 군화를 다 새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무기를 이제 센 무기로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게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여기 평양 현미경 시간에 총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각 세대마다 총권 하나씩 하고 납품하라. 납품하라. 네. 네. 그래서 네. 그 북한은 노동신문 며칠 전 노동신문을 보면 세계 이 지구상 어느 나라도 1년에 열병식을 3번이나 치른 기적을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걸 또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2월 8일 날 인민군 창건일, 그다음에 뭐 7월 27일 날 휴전 이른바 전승일, 그다음에 구구절 공화국 창건일이라는데 3번 했는데 다 대규모로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화성 18형 미사일을 쐈는데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미사일을 지금 정상 각도로 쏴봐야 이것이 확실한 성공인지를 안다. 이게 지금 대체로 고각 발사 한 7, 80도로 고각 발사해서 한 6,000km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는데 일본 그 홋카이도 쪽에 CCTV 찍힌 거 보면 불타면서 내려오거든요. 그게 불타면서 내려오면 그러니까 열에 못 견뎌서 탄두가 터졌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는가, 완성도가 아직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화성 18형을 성과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그 기형적이라고 그래서 그 프랑켄슈타인 무슨 잠수함이라고 하는 그 아주 이상하게 생긴 잠수함을 북한이 올해 진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뭐 이거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시험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렇게 생긴 잠수함이 바다 깊숙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 20-30m 수준까지밖에 못 들어갈 거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국방 분야에서 일하던 탈북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스크류만 잠수함이면 스크류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일제나 한국제 스크류는 거의 소음이 없이 돌아간다. 이게 북한 거는 거의 원동기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하면 돌아가니까 내가 여기 있어 하는 거를 상대방 적군의 잠수함에 알려주는 꼴이라는 거야. 그래서 북한이 그 스크류를 만드는 공작기계, 정밀기계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게 다 세계 제재로 막혀 있어. 그런데다가 그렇게 기형적으로 큰 핵 잠수함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러니 아마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해군이 나오자마자 아마
금방 포착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는데 네. 어쨌든 그걸 만들어 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북한이 올해 큰 성과는 이 5가지.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건가요? 네. 저 잠수함인데 네. 사실 저게 이 앞부분도 그렇고 뒷부분도 그렇고 약간 잠수함 전문가들이 보기엔 굉장히 기형적이래요. 기형적이다 그런 우리나라 게. 잠수함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상한 잠수함인데 저 잠수함을 지금 진출하는데 거기에 이제 김정은이도 가고 김주애도 가고 네. 그렇게 했고 이제 정찰 위성을 써 올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찰 위성 전문가들한테 제가 며칠 전에 정찰 위성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네. 정찰 위성이 효과를 가지려면은 평균 30-40cm 이하의 해상도를 가진 거가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30cm라고 하면 30cm 사방 30cm를 이 한 점으로 1픽셀로 보는 게 네. 30cm 서브메타급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이 지금 올려보내는 거는 대체로 2 내지 3m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2m, 3m급으로 보면 네. 그냥 승용차가 저만 하나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찰 위성으로서는 아직 의미가 없다. 그리고 최소한 5개는 올라가야 된다. 정찰 위성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네. 그리고 카메라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적외선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SAR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전파를 내려보내서 네. 지형을 그리는 거 그런 게 이제 미국이랑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성 기술이고 예. 그거 이제 우리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건데 어쨌든 북한이 이번 전원회에서 이제 그거를 내년도에 아마 더 많이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성과 국방 분야 성과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네. 이제 북한이 올해 가장 북한 매체에서 자랑하는 게 농촌 분야에서 대혁신이 일어났다. 농촌 변혁이라는 표현을 네, 썼네요. 농촌 변혁이 일어나는데 네. 농촌 변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대풍을 이뤘다. 대풍이에요? 진짜 그래요? 대풍을 이뤘다고 온갖 노동신문에 네. 다 나오는데 그 지금 북한에서 전번 주부터 내려갔던 쌀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대요. 그건 쌀 풍기 현상. 그러니까 쌀이 풍년이 들었으면 네. 쌀값이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쌀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부족하다는 얘기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이 나오지 말았어야죠. 태풍이 들었으면. 태풍이 들었으면. 네. 그리고 지금 저기 사진이 나오는데 농촌의 대변혁이라는 게 뭐냐면 네. 시범 농장들을 골라서 예. 그 농장들의 10채에서 20채 가량의 저렇게 시범 주택을 줘가지고 네. 농장 간부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저거를 보고 우리나라 농촌이 완전히 변혁이 일어났다. 대변혁이. 이런 네. 변혁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근데 저걸 제가 노동신문 나올 때마다 세보거든요. 네. 많아야 한 16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개 뒤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전국의 협동 농장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시범 농장들의 저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저렇게 전체 농촌 마을들을 저렇게 바꾸겠다는 건데 저 겉으로만 보면 괜찮아 보이네요. 우리 농촌 마을보다도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게 본보기 집안이라는 거야. 그냥 관상용이다. 관상용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농장 간부들이나 모범 농장원들 갖다 놓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직도 초가집 같은 데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김정은이가 올해 이룩한 대변혁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의 사기치는 수준이네요. 사기 수준이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관계망을 완성했다. 관계망이라는 건 뭐냐면 농수로. 잘하시네요. 농수로를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왔던 물길을 이번에 다 재정비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위성에서 보면 완성된 몇 군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됐다는 건 북한 선전에 불과한 거고. 그러니까 북한은 뭐 평양시에도 아파트가 현대적인 아파트가 많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다 헌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 눈에는 현대적인 아파트만 보이는데 거기는 이제 영웅 아파트, 뭐 외무성 아파트, 국방성 아파트, 보위성 아파트 이런
간부들이 사는 아파트가 대다수고 네. 과학자 아파트, 뭐 제2경제위원회 아파트 이런 것들이고 뒤에는 아직도 4층, 5층짜리들 옛날에 진 60년대, 70년대 진 다 허무한 집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엔 제재 그 전에 뭐 코로나 전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대표단이 평양 가서 이게 뒤돌아가려 그러면 아빠는 좀 뒤에 좀 구경합시다 그러면 이제 가이드들이 막아서 그래서 이제 양각도 같은 호텔에 든 사람들이 이제 새벽 일찍 그러니까 그 보호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해가 뜨면 나가서 보는 거죠. 그러면 뒤에 가면 이제 허술한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뒤에는 허술하고 앞에만 이러냐. 북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넥타이를 앞에만 매지 뒤에도 매냐. 야, 참.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이 올해 전 세계에도 어느 나라도 이뤄보지 못한 대변혁을 이룬 원수님이 탁월한 지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관상용이 됐던 앞이 됐던 그냥 번지르르한 그거 외관만 갖추면 되는 거네요. 외관만 갖췄고 결국은 그냥 김정은의 우상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뭐 평양시에서 뭐 아파트 뭐 신형 아파트들이 뭐 늘어섰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몇만 호 건설이 완성됐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총화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노동신문 논조들을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어머니들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어머니들이 자식 교양을 많이 하라. 그러니까 지금 현대 장마장 세대가 당의 지침이랑 잘 받들고 있지 못하는 게 어머니들 책임이다. 왜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하냐.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데 다산 운동을 하라. 어머니들의 역할은 자식을 많이 낳아서 공화국에 바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과제로 내세웠댔거든요. 올해. 그것을 다시 올해 총알을 졌어요. 그리고 내년도 과제로 지금 예상되는 게 뭐냐면 내년도는 북한이 어떤 건가 하면 큰 명절이 없어요. 올해는 꺾이는 해가 없다. 올해는 꺾이는 해가 많았는데 내년에는 꺾이는 해가 거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내년도는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북한이 내후년 10월 10일이 당창건 80주년입니다. 내후년이.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올해도 버텼죠. 그러네요. 80주년을 맞으면서 아마 당대회를 열 것 같아요. 9차 당대회를. 그리고 내년 말에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취임이 내후년 1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는 버티고 강하게 나가고 뭔가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 것 같다. 그래서 뭐 북한이 이야기하는 거는 정찰 위성들을 더 많이 띄울 때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지시문이 하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알겠죠. 김정은은 최소한 한 5개쯤은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그거 뭐 2, 3m짜리 구글로스보다 못한 게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어쨌든 김정은의 욕심은 계속해서 그것을 만들겠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마지막에는 정찰위성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하고 핵폭탄을 안고 죽을 것 같아. 진짜 사람들이 러시아가 핵무기가 12,000개가 있었는데 러시아가 망했거든요. 그렇죠. 북소련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스타워즈하다 망한 거 아니에요. 빵이 없어서 결국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2,000개를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000개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빵이 부족해서 망한 거 아닙니까? 빵이 부족하니까 러시아 구소련이 붕괴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이 아마 그런 길로 가려는 것 같고 이제 뭐 어떤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당 사상사업과 당 규율과 전인민적 법을 지키는 전민적 운동을 벌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들, 토론들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북한이 어떤 정도까지 지금 사회 통제를 강하고 있는가 하면 그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에 우리가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이제까지 동영상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된 게 아니고 내부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사진 찍은 거, 그 다음에 동영상들 영화학원, 한국 영화학원 뭐 거를 친구한테 발송을 하는 거예요.
올해 12월 말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12월 말까지 모든 핸드폰 다 바쳐라. 다 바쳐서 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로 4G로 네.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네. 처음에는 그 4G로 바꿔주는 3G를 썼는데 3G를 쓰던 거를 4G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줄 알고 갖다 냈더니 그걸 하지 않고 네. 일체 사진과 동영상 전송을 못하게끔 방지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깔아버렸다. 야. 그거를 이제부터 검사에서 그 네. 검사 기능이 장착이 안 된 휴대폰을 쓰면 엄벌에 처하겠다. 이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네. 인트라넷을 통해서 네. 한국 드라마 숏 영상 있죠. 쇼츠 영상들을 네. 그걸 넘긴다는 거예요. 우리 어벤져스 좀 볼래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북한이 기를 많이 쓰는 것 같고 우리가 전번에 보트 피플 왔을 때 보트 피플이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트 피플이 못 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배가 있는 데는 무조건 초경 하나를 세워라. 그것이 어선이건 목선이건 간에 배가 있는 데는 안전원이 서 있던 군인이 서 있던 보위원이 서 있던 배 하나에다 한 명씩 총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굉장히 삼엄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반간첩법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렇죠. 예. 중국에 들어오는 이른바 중국이 말하는 불법 입국자. 예. 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예. AI를 통해서 CCTV 역전이나 공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비췄는데 그 밑에 비추면 얼굴 인식 시스템이 나와서 누구의 심지어 누구의 고용한 어느 구의 누구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안을 보내는 거예요. 공안차 대기하고 있던. 그래서 중국에서 너무 잡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낸대요. 그래서 탈북이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뭐 항상 정책이 나오면 주민들은 대책을 세운다 그러니까 뭔가 피하는 대책을 좀 세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북한이 내년도 중점을 드릴 것이 어쨌든 정찰위성 발사, 핵탄 두드리기, 그리고 잠수함을 열심히 완성하기, 그 다음에 사상 교양을 강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대선에 대비하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4월 달에 한국 총선이 총선이 있죠. 총선하고 미국 대선에 북한이 틀림없이 개입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개입을 하는데 북한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항상 하는가 하면 미국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한국은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미국은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트럼프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둘 다 무슨 생각은 있는가 하면 2018년도 6월 달에는 트럼프가 북한에 파놓은 함정에 빠졌어.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6.12 공동선언을 만들었는데 다 북한이 요구하는 그것대로 했어요. 그 한미 그 합동 군사훈련도 중지하고. 그러다가 김정은이 아주 기고만장해서 돌아갔고 돌아간 비행장에서 그 북한 나온 간부들이 총리, 조용훈, 조직비서 쭉 줄 서서 웁니다. 이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못한 것을 김정은이 해냈다? 30대 이 손주가 이것을 해냈다. 그래서 감격에 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잔뜩 기대에 차서 하노이에 갔는데 이번엔 트럼프가 파놓은 함정에 김정은이 빠졌어. 노딜.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전문가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보는데 하노이에서 떠나서 평양시까지 54시간을 기차 타고 들어가는데 제가 알고 있던 버전은 뭐냐면 김영철이가 김정은 집무실 기차칸 안에서 손 들고 며칠을 서 있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자기네가 모든 신호랑 보면 북한 공식 대표단으로 따라갔던 최선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호랑 외무성이랑 전체 대표단이 다 손들고 앉아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 그래서 내가 이 미제 승냥이를 믿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믿었다가 이 꼴을 당했다.
그리고 가서 외무성 간부들한테랑 강연한 것이 미국은 변하지 않는다. 네. 저놈들은 승량이다. 네. 늑대다. 그러니까 우리 길을 가자. 이래서 나온 게 강대강 선대선이거든요. 그렇죠. 강한 적은 강하게 나가고 선하게 나오면 선하게 나온다. 이걸 2019년도 12월에 당 전원에서 했는데 아마 내년도도 이걸 계속 할 것 같고 그런데 바이든은 그냥 약간 무시하면서 인권 문제나 하면서 그래 핵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야 우리가 회담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정부에서는 모든 것이 안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바이든하고는 접었어요. 근데 내년도에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올라온다면 돌아오라 트럼프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오라 트럼프요. 트럼프가 돌아오면 이것도 잘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트럼프가 딱 한미 훈련도 중지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한국의 뭐 주한미군 감축시킬 수도 있고 주한미군 감축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주한미군 비용을 올리라 그럴 수 그렇죠. 있고 그러면서 한국 내 여론을 갈라칠 수 있고 이런 거를 희망을 하는데 그래도 둘 사이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서로 한 번씩 감정에 빠졌으니까 이번에는 좀 어떻게 좀 더 누가 머리수 싸움에서 이기겠느냐. 그렇지만 바이든하고는 그런 머리수 싸움을 할 틈도 없는데 트럼프하고는 그런 틈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돌아오라. 우리 뭔가 해보자. 이게 하면 그러면서 내년도는 어쨌든 계속해서 실차 핵실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좀 더 내려서 쏠 수 있을 것 같고 괌 쪽으로 향해서 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계속 회담 톡을 높이는 거죠. 우리 헌법에도 박았어. 우리 당 주역에도 모든 조문에도 핵 무력화를 박아놨더니 그렇죠. 우리 백도를 못해 이제는. 백도는 못한다. 그러려면 당신들이 크게 양보하라. 그래야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이게 지금 북한 그러니까 같아.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내년에 상당히 높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미국하고 관계가 그러면 이제 중국 문제로 넘어가겠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안 좋죠.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왜 안 좋은가 하면 올해 9월 달에 러시아 갔잖아요. 러시아 갔는데 김정은이가 쓸데없는 말을 했어. 우리 국가의 제일 목표는 러시아와의 관계 중진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죠.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한테 외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건 두 나라 사이 문제다. 이걸 화났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어떤 첩보들이 들리는가 하면 북한이 많은 사람들을 중국에 내보내서 외화벌이를 시켜야 되겠는데 중국이 비자를 안 준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화가 단단히 난 거야.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첫 번째 날 당중안의 전원회의 끝난 다음에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내년이 조중 우호 협정 75돌이에요. 꺾어지는 해가 딱 하나 있어. 주간이. 75주년이니까 이때를 맞아서 중국이 화를 풀고 주기 위해서 김정은이 중국을 가지 않을까. 이걸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 내년 말까지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다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딱 비자도 안 줄 정도로 틀어막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중국과의 관계를 좀 풀어서 중국 시진핑의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내가 가서 빌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했고 첫날 회의에서 김정은이 보고를 하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단계 공동 전선에 서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자. 그게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또 어디가 있습니까? 러시아, 이란, 뭐 베네수엘라, 시리아, 시리아 이런 그러니까 세계에서 버림받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자. 근데 이제 러시아와 관계는 뭐 지금 100만 발이 갔고 지금 50만 발이 지금 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조금 점치하면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나토 국가들은 좀 주는 걸 좀 주저하고 미국도 주저하면서 그러면서 러시아가 좀 승기를 잡아가는 모양새인데 북한이 과연 언제까지 저렇게 비축해 놨던 전쟁 물자들을 쓸 건지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는 언제 정전협정이 맺어질지 몰라요. 정전협정이 맺어지면 푸틴은
북한은 또 버릴 겁니다. 자기가 급하니까 붙었대는데 네.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한 7, 8년 동안 해보면 어떤 말들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동부 시베리아 지역, 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우랄 산맥 동쪽 지역을 개발하는 데는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한국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일본하고 예.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예. 일본은 북방 영토 4개 선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일본하고 관계는 근본적으로 풀 수가 없다. 중국 네. 너무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 농업이나 우리 경공업이 다 죽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에 대한 영토적 욕심도 없고 그리고 기술도 발전하고 자본도 있고 그리고 납기도 잘 지키니까 우리는 그냥 동부 시베리아 지역은 한국이 와서 개발해주면 좋겠다. 아. 근데 우리한테도 큰 기회거든요. 기회, 그렇죠. 큰 기회고 사실 러시아가 많은 게 뭡니까? 네. 가스하고 기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가스하고 기름은 러시아에서 가져오면 단거리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우리한테도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 생각은 KGB 요원 아닙니까? 그렇죠. KGB 지원.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은 들였다 봐야 그냥 방글라데시나 인도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냥 좀 값싼 인력밖에 줄 게 없다. 이걸 알아요. 예. 근데 한국은 인력 외에 기술자, 과학자, 자금, 기술력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푸틴이 언제든지 나한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걸 보니까 이제 말한 것처럼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아마 내년도 대외 관계 갖고 대남 관계는 예. 이게 북한이 항상 생각하는 아까 건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예.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하겠다는데 4월 총선 전에 예.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사실 북한이 내던질 카드는 2개입니다. 네. 평화냐 전쟁이냐 아, 둘 중을 하나 택하라. 그렇죠. 전쟁을 택하면 국민의힘을 택하는 거고 예. 평화를 택하면 민주당을 더불어민주당을 택하는다. 요런 프레임을 내다 걸 거예요. 그거 이제 민주당 프레임하고 똑같네요. 똑같죠. 네. 북한 민주당 프레임도 똑같잖아요. 네. 평화를 선택하려면 우리를 하라. 그렇죠. 저거는 너무 강경하고 이 전쟁 세력 대 평화 세력이다. 이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자면 북한이 도발을 할 겁니다. 네. 1월, 2월, 3월 국지 도발을. 국지 도발을 할 겁니다.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하든 하고 뭐 도발을 하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아니 사실 그러다가 너무 강경하게 나가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국지전은 가능한데 네. 전면전은 불가능하다. 몇 가지 조건에서는 네. 절대 불가능하다. 예. 주한미군이 있고 그렇죠. 한미동맹이 있고 네. 우리 국방력이 있고 네.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한은 예. 전면전은 절대로 못 일으킨다. 그리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이제 워싱턴 선언과 예? 그다음에 NCG, 그다음에 예. 한미 내년부터는 핵 공동 훈련 뭐 이런 거. 아, 그러니까 김정은 그냥 때려버리고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김정은은 북한 사람들은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북한 주민들 정서는 내가 전쟁이라도 크게 일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유엔군은 진달래꽃이 핀다고 그러면서 깊을 때 돌아온다 그러면서 왜 안 오는 거야? 이런 정서가 많은데 네. 김정은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가장 큰 욕심이자 목표는 뭐냐면 자기 북한이라는 김씨 왕조를 잘 지켜내고 네. 요거를 다음 세대까지 온전하게 이어주는 게 자기 최대 목표예요. 네. 이게 조국 통일이라는 목표보다 앞서요. 그리고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게 수십 개의 별장이나 뭐 수백 마리 말이나 이걸 둘째치고 네. 2,500만 주민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없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경치 좋은 데마다 특각이란 특각 다 가지고 있고 네. 세상에서 그 북한 천지에서 정말 이쁘고 똑똑한 애들 다 갖다 놔놓고 있고 자기가 저 좋은 거는 어디 크로아티아 가서 어디 슬로베니아 가서 무슨 크로슈터라는 무슨 이상한 것까지 다 사다 먹는 그런 사람이 네.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부터 노릴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참수작전 훈련 모습을 우리가 한미 특수군이 하는 걸 공개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첫째가는 목표라는 걸 알아요. 예.
내가 죽으면 4대 세습은커녕 나도 그렇죠. 제명이 못 죽는 거 아니야. 지킬 게 너무 많고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김정은이 점령전은 절대로 못 일으킨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고 한미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다. 다만 북한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자극할 수는 있다. 뭐 서해 NLL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NLL 도발 같아요. NLL 도발이나 또 한 번 그 러시아에서 무인기를 5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무인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DMZ를 넘겨서 다시 김포 쪽으로 들여보내든가 하는 도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겁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 세력에게 이른바 평화대가 이른바 평화 세력이다. 그렇죠. 이른바 평화 세력에게 가짜 표를 평화. 주라. 가짜 평화 세력에게. 그런데 저는 그 첫째로 전쟁이 절대로 전면전은 일어날 리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좀 우리가 북한이 길을 잡고 있다는 게 뭐냐면 북한이 그전에는 왜 김관진 장관 때 생각나십니까? 안보실장 때 뭐 기차의 위에다가 김관진 장관 사쳐다 놓고 기차 달리기 하고 군견으로 물어뜯게 하고 뭐 기관총으로 쏘고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러질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체가 이게 너무 자극을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전 정부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눈에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MB 대통령 때나 그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때나 뭔가 도발을 하면 뭐 저 확전을 우려하면서 저 사람들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런 약간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냥 뭐 우리 신원식 장관도 그냥 즉시 그냥 끝까지 강력하게 타격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들 계속 나오고 대통령도 계속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 사람들 괜히 우리가 긁어서 뭘 만들고 그러니까요. 금방 얻어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북한이 버릇이 점점 고쳐지고 있다고. 그게 우리가 내년 총선에 돼도 우리가 걱정을 국민들이 크게 안 해도 되실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북 억지력이 전임 좌파 정권은 물론이거니와 전임 보수 정부와 비교해 봐서도 전혀 다르다. 억지력이 확 높아졌다. 억지력이 높아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미국 제가 이거 뽑아왔는데 그 미국 이 신문 이름이 워싱턴 이그제미너라는 주간지가 한국이 위상이 올해 비상이 올라갔다고 썼어요. 비상이 올라갔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셔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미국에 4월 달에 가셨고 그다음에 또 6월 달에 워싱턴 선언을 내오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 카타르, 뭐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자금 지원을 받기로 하고 뭐 지원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우리 자금을 받아서 우리가 기술 발전을 시키는 거로 했고 기본적으로 주목하는 게 우리 대통령이 네덜란드 가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동맹이라는 아주 강력한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대만 TSMC가 만드는 반도체보다 삼성이나 SK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훨씬 더 안전하고 자유세계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평가예요. 그런 전망, 네덜란드 ASML과의 어떤 반도체 협력. 전략적 제휴,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합쳐서 10억 불치 기술개발센터를 만들기로 한 거 아니에요. 용인 그렇죠. 반도체 클러스터에 그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눈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번 올해를 저도 이렇게 우리 정부를 결산해 보면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6월 캠프 데이비드, 그다음에 한영, 한불, 한 카타르, 한 사우디아라비아, 한 네덜란드까지 이걸 쭉 보면 이제는 그냥 먹을 것들을 내년도 먹을 것들을 마련해 놓았고 우리 안보를 층층이 다층으로 다져놨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부라는 인식을 준 것이 나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 잡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미일, 한나토, 한오커스. 이것이 몇 줌으로 한국의 안보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참 놀란 게 우리 안보실에 대해서 놀란 게 한국하고 16개국 참전국 외에 22개국.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지원을 준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그래서 네. 한유엔사 이거를 또 발전시킨 거는 그렇죠. 확대 개편한. 한층을 또 쌓은 그렇죠. 거야. 한층을 더 쌓아. 그러니까 북한이 보건대 김정은이가 보건대 열대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핵무기 하나 겨우겨우 고생해서 수십 년 동안 풀뿌리 뜯어먹으면서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해놓으니까 네. 아이고 괜히 만들었나? 그렇죠. 아주 다층적인. 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방어망을 형성하고 미래 목걸이 우리가 뭐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몇십 조, 카타르에서 몇십 조 이것을 다 결국은 우리가 뭐 다 돈을 결국은 우리나라에 끌어들이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방산 수출도 그렇고 내년도 뭐 방산 수출 기사 최근 기사 보니까 한 200억 달러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엄청 컸다. 그렇죠. 여기다 원전까지 합치면 그렇죠. 내년도는 정말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예. 반도체 경기도 살아난다니까 그렇죠. 인민들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제가 북한 버릇이 아직 있어서 국민들의 생활이 내년 후반기부터는 훨씬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작년과 올해는 이제 방만한 그 재정 운영 이런 거 긴축하고 체질 개선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좀 효과가 또 세계 경기도 이제 다시 반등세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거는 1월 1일 또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를 할 테니까 1월 1일에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신년사 놓고 신년사를 놓고 우리 고용환 특보님이 전망하신 것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는지 또 확인도 해보고 김정은 신년사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